오늘은 이것저것 그냥 맛보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층 체제가 없고 그 아시아 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3일절 잘 쉬었죠. 그다음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3%가 넘었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나스닥이. 최근 한 달 추이를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머리 든 걸 빼고 나면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아직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게 세게 빠질 때마다 반등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가장 올라온 추세가 약한 상황입니다. 특이점은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뭐 1조 9천억 달러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과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예로 들어서 뭐 미국에서 대규모로 통화 양적 완화를 하는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칠 거다. 그것 때문에 금값이 뭐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변동성, 그러니까 미국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금값은 아랫방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번 동영상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유가나 이런 것들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이런 것들 골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는 조금 다른 관점을 봐야 되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금도 하나의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금값도 같이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이제 수요 급등이나 아니면 인위적인 공급 위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공급 위축하고 투자 세력이 들어오면서 일부 유동성 풍부한 것 때문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PMI 지수 속보치 끝나고 확정치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PMI 지수들이 좋게 나왔던 건 이미 보여드렸고 중국은 속보치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이거는 보여드렸죠. 어제 새벽에 50하고 제조업 비제업 나오는 거.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각신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케이신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중국의 통계당국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개 공공기업에 질의하는 거고 이거는 중소기업하고 수출기업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보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12월달, 1월달 뭐 베이징 뭐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주요 도시 춘절에 사람 돌아다니는 걸 막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긴 한데 속도가 너무 빨리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중국의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중국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이런 얘기들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보도 눈이 가는 건 이건데 재정부장, 그러니까 국가 재정과 관련된 요런 그 전 고위 당국자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전인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보도들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축소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 세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세게.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추이를 보면. 그래서 중국 시장을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매수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매수 규모는 약간 향후에도 추가적인 매수의 부분을 감안하고 매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쪽이 약간 이 PMI 지수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움직임도 그렇고 주가의 그 상방향에 그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다른 국가들이 잘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전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난리를 치게 만들었던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이게 이제 1.5%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는데 추세상으로 굉장히 가파라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추세가 무엇인가에 잡히겠느냐? 향후 추세 트렌드가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조,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 또 다시 밀어붙여가지고 개인들한테 주게 되면 이 탄력이 더 받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PCE하고 CPI인데요. 이건 물가 상승률 관련된 정보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금리 조작으로 쓰는 건 이 코어 PC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 물가의 이 상승률을 잡는 가중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의료 쪽이나 의료 쪽은 좀 높고, 그 다음에 거주 쪽은 좀 낮은 게 PC 쪽. 대충 뭐 그렇게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코어 CPI는 내려왔고, 물론 헤드라인은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주요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PC는 올라갔죠. 채원 추이를 보면 PC가 증가해서 많이 늘려놨는데 소득이 1월달에 확 늘었죠. 그래서 이제 리테일 세일도 1월달에 확 올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1조 9천억 달러나 이런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금이 또 밀려 들어가면 향후 아직까지 미국이 확실히 안정화됐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뭔가 상황이 편안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소매 판매나 이런 쪽에서 리테일 세일 쪽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공급 충격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물가를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가도 많이 밀려 올라왔잖아요. 일정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의 물가를 계속 밀어올리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를 통과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개인한테 돈을 쥐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수준은 계속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주식시장에 강력한 조정의 이슈로 일단 작동을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작동될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다만 이것을 누르려고 연준에서 채권 매집, 이거 연준의 자산 규모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작년 1월 20일자하고 2월 3일자하고 오면 거의 규모가 차이가 안 나요. 7조 4천, 이거 뭐 7조 4천, 이것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뒤로 이제 2월달 초반 지나고 나서 계속 매집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까지만 매집한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 올라오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를 커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죠. 1월 27일자부터 계속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1월, 2월 초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매수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죠. 매수 자산 규모가. 그래서 이걸 커버하려고 연준에서도 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달에 국채 8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400억 달러 매수하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속도가 패턴이 붙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만지작거리는 액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체적인 건 보고요. 다른 얘기 드리면, 현대차 수소, 지난번에 현대차가 포스코하고 수소 관련된 것 손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수소차 납품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SK 쪽하고 또 이 SK 쪽의 그룹의 화학 관련된 그룹 쪽에서 수소 생산하고 또 수소차 납품하고 이런 쪽에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현대차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관점에서 주가에 투자하는 게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겠죠. 물론 뭐 대부분은 다 기업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기업의 성장성이나 지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테슬라와 현대차를 놓고 보면 어느 걸 사겠느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현대차를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연 테슬라의 미래가 밝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는 베팅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관점도 있지만 테슬라가 과연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를 개인적으로 찍게 되거든요. 뭐 향후에 뭐 2025년도나 그 이후에, 빠르면 2025년이라고 그랬는데,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기존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배터리보다 훨씬 더 안정성과 성능이 높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뉴스 보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차량이 좋으냐, 테슬라 차량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타고 다니는데
느낌이 좋다라거나 내가 이 정도면 참 품질이 좋다 이렇게 그 검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설문을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랫단을 그 차지했던 거 미국에서 조사해서 그 조사들을 봤거든요. 과연 테슬라가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뜬금없이 이 타이거 우즈께서 자신의 불행을 통해서 현대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현대차가 아니고 그 회장이 바뀌면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네, 품질 개선, 그러니까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이 그 기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국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주일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D램 반도체 하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을 더 추구해서 저는 삼성전자 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 이슈 중에 이제 금리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서 대출한 것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바닥이 아직 붙어 있지만 이미 은행금리들은 들썩들썩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선호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확장 국면에 그 은행주는 굉장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은행주의 문제점은 박스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편입하고 있는 신한은행인데, 보시면 최근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은행주는 박스권에 있어요. 항상 통상적으로. 그래서 바닥권에서 사서 상단부에서 파는 패턴이 가장 좋은 패턴인데, 최근은 패턴이 여기 보시면 그 코로나 팬데믹 붕괴 전까지 이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돌아서면,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터닝을 하게 되면 부실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예대마진은 증가하는, 물론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택 담보대출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확장 규모는 적지만 이익 규모, NIM 규모에서는 긍정적인 패턴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이 회복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걸 기대를 해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 나겠죠. 10,000원만 올라가도 30%가 넘으니까. 그리고 배당도 일정 수준 나오죠. 그래서 은행주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행주 같은 것들도 언택과 관련해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패턴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드 투어입니다. 모드 투어 보시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2018년도에 이거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드 투어는 2위고 하나투어는 1위죠. 붕괴됐는데 이미 그 2018년도 수준까지 이미 다 올라간 상태예요. 하반기까지. 이 추세적으로 탄력을 더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행업계가 사실 완전히 아사해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업체나 이런 것들은 다 쓸려 나가겠죠. 그것 때문에 개편이 되면 사실 하나나 모드 투어 쪽에서 가장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감만으로 이 다음번 추세 상승 패턴까지를 기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얘는 상당히 지금. 근데 이게 뉴스 보도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JP모건이, 여기 보시면 JP모건이 이거 2월 달이죠. 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편입비를 막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모드 투어 쪽에서 긍정적인 언택 쪽으로, 텍트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면 쪽으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이슈로 보일 거라고 이제 편입비 좀 늘리는 거죠. 다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JP모건이 지금 사기 전에 이 밑에서 또 사서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 단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까지 올라온 어딘가에 매수 단가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하시려면 단순히 텍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점보다는 여행주가 재편이 되면서
많이 날아가고 하나투어나 모두투 쪽에서 조금 더 매출이나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얘 일정 수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아니고 얘가 일정 수준 한번 꺾였다가 꺾였을 때 그때 잡아서 올라가는 게, 만약에 이걸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관점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